한 국내 금융사 임원이 아직도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을 더 투자하라는 투자 조언을 놓고 현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가 빚을 내서 펑펑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위원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안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전망 좀 짚어볼까요? 네, 방송 전에 이 방송 총괄하시고 계시는 한수삼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미국 증시가 미쳤다.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무거운 그 S&P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의 그 미국 증시를 그대로 반영하고 월가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그 지적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차에 일부 그 시청자분의 그 이렇게 지적도 있습니다는 Today is the only day 해서 오늘만 같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오늘도 미국 증시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인별로 보면은 우리 캐서분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는 한마디로 그 유동성 장세와 펀더멘탈 장세가 겹친 아주 그 화려한 장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유동성 장세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페드가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사실 그 평균 물가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 준비 작업하는 상태에서 제로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일정상으로 2021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데 이게 지금은 2025년까지 되겠다 하는 이 입장이 사실 물론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 발표나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겠다 해서 사실 미국의 그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무엇보다 경제 지표죠. 그래서 8월 그 미국에서 보면 제조 리프레시 정책, 리쇼링 정책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GDP와 함께 제조 PM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56대로 회복됐습니다. 굉장히 많이죠. 미국에서 56대의 제조 PMI 지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제 중국도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죠. 그래서 5월 이후서부터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50 이상의 모습이 4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산업에서 보면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월가의 그 분위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정책 당국의 자세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미국만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 이기설이 없다 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미국 장세를 이렇게 받쳐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코로나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증시에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견은 어조 지수로 보면 한국 유독 이렇게 심합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유독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그 증시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텍스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이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CNI의 FGI 지수로 보여드렸고 다른 방법으로서 관심사 감심사일 때 이 텍스 마이닝 기법의 어조 지수 다시 말하면 그 전 앵커가 지금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되는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법에서 보면 코로나의 언급 횟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국가들이 번창하고 있으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언급의 횟수가 적다 하는 이 측면도 사실 국내 증시에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할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은 워낙 잘 출발을 했던 만큼 글로벌 증시 이슈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런 조언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채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차입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가능한 선까지 빚을 내서 소비하라, 투자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 정책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빚이 증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증가하는 절대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관리 가능한 선이면. 그래서 어제 수보 예산 두고 다시 이렇게 빚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 내부에선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 부채 수준을 따질 때에는 절대액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액이 괜찮다 해도 빚의 증가 속도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감내 능력을 따져야 된다. 요 세 가지로 국제 기준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빚 통계에서 정책 단계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통계를 구미에 맞게 이쪽 저쪽 인용하는 이런 시각,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 부채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것이 국제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많이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부채 문제만큼은 IIF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가 가장 정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발표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나라의 빚의 절대액이 굉장히 높죠. 요거는 우리의 빚은 정부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 금융, 정부, 빚을 내는 모든 주체들의 빚의 절대액 수준이 높다. 얼만큼? GDP 대비해서 총부채 비율이 3.3배에서 이미 절대부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빚의 증가 속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증가 속도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볼게요.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에 따른 위기를 통화정책 측면에서 제로금리라든가 돈을 풀어서 부채가 늘리지 않은 쪽으로 통화정책을 추가해서 이걸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사실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돈 푼다 이런 얘기는 재정 부문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문에 풀다 보니까 한편으로 국민한테 증세가 되는 거고 한편에서는 다음 세대에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요 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의 그 채무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 증가 속도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증세되려면 세금 내이죠. 빚 걷어이죠. 그다음에 사실 그 국가가 재정 지출 증대하시다 보니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거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21.3%포인트 급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부채의 그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네. 뭐 아다시피 1960년대서부터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축해라. 전인국께서는 뭐 사실 학교 다닐 때 저축왕이라 이런 걸 줬습니다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저축을 많이 하면 저축상을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간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서 부채 감내 능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절대 국가 부채율은 사실 그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부차적인 측면에서 부채 감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민간이든 국가 차원이든 세계 평균 수준, 여기 세계 평균 수준이라는 것은요.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IIF 회원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보다 최빈국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계 평균치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빚의 그 통계를 보면 절대 수준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 빚의 증가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평가를 받았던 민간이든 정부 채무든 감내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 가지 고통에 이게 접어든 것이 한계 부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내년도에 수포 예산 550조 편성, 적자 국채 90조 원 편성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가계부채가 많고 정부가 건전하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국가와 달리 부채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많다 하는 이런 쪽은 시청자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계부채 심각성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진국은 국가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많으면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사실 부채가 많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부채가 많으면 선진국보다 낫다. 선진국보다 신용이 작은데 어떻게 낫습니까? 똑같게 생각합니까? 절대 수준으로 가계부채 국가 채무 비율로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중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310%. 근데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기업 부채는 뭐냐? 부도가 되면 뭐 기업인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전체적인 고통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사실 많은데 이게 부도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만큼 많이 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계부채 하나의 부채 특성상, 부채 특성상에 나타나는 한국의 부채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또 한 가지는 부채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소득 수준과 금리 수준에 따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변환점이 된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가 아닌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고금리, 그 이후에는 저금리 정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다 소비성 부채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금융위기에는 저금리 때문에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 시각까지.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빚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가계부채 통과를 할 때 올해 들어서 동학개미를 중개해서 신용공여에 의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성 발언했는데요. 사실 금리위기 이후와 이전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상당 부분 악화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에서 소비성 부채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이 금융위기 이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해서 빚을 낸다 하는 것이 사실 반드시 이거 질적으로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개인의 캐시플로가 증가하고 정부의 세수 증가하고 세금 내죠. 부동산 세금 많지 않습니까? 주식 세금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재정 건전하게 유리해지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했다고 해서 이것이 현 정부의 일부 경제 강요, 제가 일부 경제 강요, 일부 여당이 한 것처럼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건전하지 못하다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그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 뭐냐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웠을 때 금리 차익권을 낮아서 능력 이상 써서 이게 데트 디프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능력 이상 써서 그다음에 소비하고 투자해서 또 자산 부분에서 부동산과 주식 올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금리라는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부동산과 주식에 빚내서 투자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질적으로 나쁘다 하는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라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부 금융사분도 이렇게 원인이 있을 거고 네. 또 개인들도 빚을 내는 사람도 그런 책임이 있을 거고 또 국가도 그런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 금융위기에 제로금리 상태가 됐습니다. 제로금리가 상태 이렇게 되고 저금리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빚이 무서운 줄 몰랐죠.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이 빚에 대해서 대칭성을 보장하려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런 심리가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 최고 통수권자 반드시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빚 탕감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빚 탕감 조치를 하니까 어떠냐? 국민의 표를 얻어서 탕감 조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민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임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시청자를 아시겠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라든가 여당의 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단나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해이 현상이 만연되다 보니까 자
주식하고 부동산 할 때 지금 세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소득도 좀 보전해야죠. 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좀 신용을 받아가지고 테슬라 투자하고 뭐고 하는 게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부분에 정책도 무력화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비탄감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 사실 부동산 투자를 강하게 잡겠다. 또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을 강하게 잡겠다 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지만 사실 부동산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상태에선 나름대로 813 부동산 대책 이런 게 추진한 지가 1개월이 넘었습니까? 어떻게 넘었습니까? 이거 정책을 어떻게 효과를 일부 거래액이 조금 거래 금액이 적은다 해서 이거 8월에 대책이 지금 효과가 보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국토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리 잡느냐 이걸 보고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부동산 투자할 때 영끌 투자하지 말아라.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데요. 금융사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금융사 입장에선 세계적으로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면 개인의 재산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는 제로금리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사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영혼 투자하는 것도 지금 시점은 어떠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 또 이렇게 해서 빚내서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영끌까지 투자하겠다 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가 빚을 낼 때 이것이 뭐냐. 서로 윈윈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에도 도움되고 본인 자신에도 도움되고 옆 사람들한테 도움되고 이렇게 이제 공생적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3월 중순에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아주 떨어질 때 이때 빚내서 투자했으면 빚내서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증대하죠. 정부에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총선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가가 떨어졌으면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한테 도움되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빚내서 그때 당시에 투자했더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서 스트레스 받고 경기 재산도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되는 이런데요.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정부의 영합해서 B2 영끌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른 이런 상태를 볼 때는 3월 중순 때는 B2 영끌 박수를 치지만 지금 이렇게 균형적 시각을 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은 좀 신중을 기할 때가 아닌가. 정부의 시각과 관계없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중순에 주가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게 했던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지금 가서 뒤끝이 좀 이렇게 좀 쓰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정부 쪽에서는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가 부채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로금리 아닙니까? 네. 저금리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그래서 제로금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사실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에서 부동산에 B2 영끌 투자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 정부도 이렇게 국가 채무를 줄여야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년도 예산안이 그래서 관심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 몰랐습니다. 수치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55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555조의 예산안을 국가는 예산은 양출재배 원칙이거든요. 먼저 지출할 규모를 생각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세수를 드리니까 결국 550조는 어떤 식으로는 다 들어오겠죠. 문제는 지금 여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세했습니다. 증세하다 보니까 더 이상 증세하겠냐? 하겠죠. 근데 과거보다는 빨리 올라가긴 어렵겠죠. 왜냐 이미
이렇게 걷어들일 거 거니 걷어들였으니까 증세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그다음에 증세 문제에다 코로나 문제 경기 침체 이렇게 되니까 세수가 부족하죠. 세수가 부족하 어떻게 해요? 적자 국채 발행. 마침내 적자 국채 발행한다. 얼마큼 많이 예산안 책정하니까 그만큼 세수가 펑크 나니까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 90조 원. 지금이 6.25 사태도 아니고 외환위기 사태도 아닌데 적자 국채가 90조 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적자 국채라는 건 국가 빚으로 국가 채무로 되는 거죠. 자, 국가 채무 내년에 945조 거의 1,000조 원 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비교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에 36%입니다. GDP 대비해서 네. 내년에는 46%. 불과 4년 사이에 10%포인트. 유사일로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율이 어떻게 4년 만에 10%포인트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국가가 펑펑 쓰다 보니까 자, 민간 입장에서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영끌까지 투자하지 말라는데 국가는 이렇게 펑펑 쓰느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냐 제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부동산 이렇게 잡겠다 해서 빚내서 영끌 투자하지 말라면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가 채무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께서도 논설위원들까지도 사설에서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느냐 주제를 갖고 있냐 할 때 어제 이 문제가 화제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걸 방향성을 자리 잡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자 민간에선 쓰지 말라고 그러고 정부에선 펑펑 쓰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예산안이 나오자 국가 채무 논쟁 다시 또 거세지겠죠. 네, 거세지죠. 오늘 언론에 이렇게 보면 일면 톱, 경제 톱의 대목이 다 이렇게 국가 채무 문제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빚의 증가 속도, 감내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애써 재정의 건전성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요, 다 강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 강요와 여당 의원들은 아직도 MMT 이론에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MMT 이론은 뭘까? 현대통화라는데요. 빈대서 더 쓰자. 아직도 그러거든요. 아직도 그러거든요. 이 좌파 경제학교는 미국에서 MMT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좌파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선 미개 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건전하다는 시각이고 일부 여당과 강요 의원은 더 쓰자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민간 차원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까지를 따지겠습니다는 10%포인트 증가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원래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어떤 특정 통제선을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도 하반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쓰면 국민의 표심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더라도 밑으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임금과 함께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하반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높으면 그 자체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이펙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3 멀지도 않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리 GDP에서 60%가 낸다. 네. 60%가 된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에 건전하다 하는 애써 건전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전에 현 정부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하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경제학자인데요. 소신껏 해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4월에 경기 침체 논쟁일 때 당시의 정책실장인 장하성 지금 주중 대상이죠. 경기 침체 오래왔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서 그해 말 2018년 말에 경기 회복된다 하는데 당시의 부위원장인 김광돈 교수께서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이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 물론 특수하게 코로나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직에 있었던 현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한국의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라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국가 채무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의 시각에서는 건전하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우려하다 하면 네. 제3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나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자, 국가 채무일 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이 CDS 금리입니다. CDS 금리. 최근 들어서 보면 CDS 금리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뛰었죠.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봐야 8월 31일, 9월 1일, 오늘 9월 1일이니까 이틀이죠. 그래서 8월 31일 날 무려 1조 6천억 정도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사상 하루에 가장 많이 팔았고 어제도 뭐냐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2천억 매도했습니다. 이틀 만에 1조 8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기적인 흐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 분석을 반영하는 3대 평가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은 최근 들어 3대 평가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에 이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부도가 나는 겁니까? 일부 한국의 재정의 문제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3대 평가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의 주력 기업에는 국가잔치에서 오면 부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데요. 최근에 똑같은 질문으로 이렇게 3대 평가에서 문제했습니다. 한국이 부도가 나십니까? 이제는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불과 3, 4개월 만에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 국가 부도가 왜 이렇게 4개월 만에 이렇게 그 3대 평가설의 모습이 반했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 정부 들어서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근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데 향후의 투자 관점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줄여야 된다는 노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경고성을 하는 거죠. 경고성을. 그런 과정에서 10월 2일에 정례 평가가 있는데요. 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실제 등급은 바로 낮추기는 어렵겠습니다는 전반부에서는 3대 평가의 스테이블 안정적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한국의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그리고 한국의 동학개미들은 국내 증시에서 단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제가 한 이틀 전에 JP모건의 전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들은 중장기 차원에서 사실 한국 경제의 모습이라든가 한국 기업의 밸류를 보고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국가 채무 우려하는 사항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이틀 만에 1조 8천억 정도 대거 매도하는 이런 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국가 채무를 의식해서였는지 어제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함께 또 경계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홍 부총님이 그랬죠. 네. 자, 국가 채무가 악화되는 문제를 들어서 자, 우리 코로나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 부총리한테 여쭙고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융 쪽이 사실 코로나 사태 극복에 굉장히 주력을 한다. 국가의 나라 살림 이런 정도에서는 재정 부분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 현 정부 입장에서는 OECD 전망치에서 엊그제까지 한국이 뭐냐 올해 성장률 1위다. 회원국 중에 37개국 중 내년은 34위 이렇게 거의 사실상 꽁치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째 공치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전망치 또 엇박자를 나서 엊그제 발표했는데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3% 어두운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실 수퍼 예산 편성을 통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자 수퍼 예산을 통해서 내일 이제 9월 3일 날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퍼 예산을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 시각대로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재정 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적자 국채를 통해서 재원 조달하는 게 크라우딩 이펙트가 되거든요. 어제 보겠습니다. 90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당연하겠죠. 공급 사이드에서 국채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가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투자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거든요. 어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그다음에 우리는 증세가 지금 세계에서 보면 아더 레퍼 커브의 표준지대냐 비표준지대 비표준에 속해 있죠.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세부담에 느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냐, 세수 증가가 어찌됐든 적자 국채와 함께 또다시 세수 증가가 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세금 증가. 야, 내가 이렇게 새벽같이 밤 1시 4분부터 새벽같이 시청자분 만나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보면 뭐냐, 다 낸다. 차라리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여건이다, 재정적자 여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경기 부양 여건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있죠. 정부의 세수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세수해놓고 왜 공무원 봉급이라든 공무원서 이렇게 많이 늘립니까? 그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경직성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려면 국민의 세수하지 말고 세수 항목을 조정해서 일반 경직성 경비 저기 무슨 시청이라든가 도청 건물 왜 이렇게 크게 집니까? 왜 이럽니까? 그거 줄이고 투자성 경비, 국민의 투자성 경비를 세수 항목 조정하는 페이거 정책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간전 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적적 국가 채무를 그렇게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세심한 제3의 방안들이 있고 페드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평균 물가제 같은 제3의 대안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고민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얼만큼 빚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엊그제까지 일이다, 더 써라 이렇게 하면서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고민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선 홍부처를 비롯해서 애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 채무 수포 이산할 때 30만 원을 네. 무슨 100번 줘도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 답답하죠. 더 증가하면 이렇게 제가 더 이렇게 극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개인에게는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제 정부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진단 들어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